하성규입니다. 채널 24K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오늘 또 경제학의 한 과제를 좀 정리를 해 보셔야 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을 어떻게 요약해서 비교하고 정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이 아직도 이렇게 위세를 가지고 있고 일부의 지지를 받느냐,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당연히 이제 가장 큰 원뿌리가 마르크스의 자본, 다스 카피탈, 그 안에서, 그 책 안에서 전개된 논리로부터 추론되는 것이죠. 그 논리 속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개념들이 있습니다만, 그 논리의 시작을 제공하는 가장 큰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잉여가치론이라는 겁니다. 잉여가치론. 사실 마르크스가 이렇게 표현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고전학파 경제학에서 데비드 리카르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든 인간이 사용하는 가치라는 것은 그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노동에 의해서,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더욱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노동의 역할이 과연 뭐냐를 실체적으로 규명한 이런 논리가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이죠. 마르크스의 자본 1, 2, 3 중에서 제1권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논리입니다. 영어로는 surplus value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전에 그럼 가치라는 거는 뭐냐? 경제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라는 건 도대체 뭐냐? 자본주의 경제학, 그 이전에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부터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학까지 그쪽의 입장에서는 가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용가치라는 것이고 하나는 교환가치라는 거죠. 여러분, 물이나 공기 같은 거 이것도 재화합니다. 근데 물이나 공기 이거는 사용 가치는 굉장히 높죠. 우리가 그거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용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다른 물건하고 교환을 하려고 그러면 그 교환 가치는 뜻밖의 터무니없이 싸죠. 요새 물론 이제 생수 같은 거 이런 귀한 쪽에서, 물이 귀한 쪽에서는 생수값이 뭐 휘발유값이나 이거보다도 더 비싼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이런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물이라는 거는 그렇게 비싼 교환 가치를 갖는다고 보지 않죠. 공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새 무슨 뭐 이제 공기 통조림도 파는 세상이 됐으니까 또 이제 일각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용 가치라는 거와 교환 가치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했었죠. 다이아몬드라는 건 사실 사용 가치는 별로 없죠. 그런데 이것이 교환 가치는 엄청나게 갖는단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이것들을 우리는 상당히 궁금해 왔습니다. 그래, 뭐 이것을 이제 효용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그것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마르크스가 생각한 가치는 뭐냐? 마르크스는 원칙적으로 사용가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으로 객관화시키는 건 의미가 없다. 그것을 사용하는 개인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그건 어디까지나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인간이 변형시켜서 만들어낸 그런 가치가 아니다. 노동이 투하돼서 만들어진 가치, 이런 게 아니라,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공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일 뿐이지. 그래서 학문적으로 경제학에서 사용가치라는 것은 논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사회성을 갖지 않는, 객관성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논의의 영역이니까 사용가치라는 거는 언급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막스 경제학에서는 가치 그러면 교환 가치만을 말한다. 교환 가치가 비로소 이제 사회성을 갖는 거죠. 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과 이 물건을 어떻게 교환할 거냐. 여기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교환 가치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취급할 그런 의미가 있는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성적인 경제학과 막스 경제학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교환을 할 때, 인간들이 재화를 교환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재화를 교환할 거냐 이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 교환 가치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정할 것이냐 이거죠. 거기에는 당연히 그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노동의 크기, 노동의 시간과 질, 양과 질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본질적으로 노동이 추상화돼서 모든 재화를 노동이 만들어냈다고 하면 그런 추상적 노동이 존재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결국은 투하된 노동의 양이 결국은 그 가치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재화든 이 재화를 만들건 이 재화를 만들건 이 재화를 만들건 간에 여기에 투하된 노동의 양 이것에 의해서 가치의 크기는 만들어진다고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그 식이 성립하느냐? 가치라는 것은 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미 사회적으로 형성되었던 생산수단, 그 생산수단을 소모한 가치의 크기와 말하자면 이제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서 무슨 이런 제품 하나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된 그 기계도 그 이전의 시대에 투하된 노동량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만큼 그것이 이 재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모된 크기, C라고 합니다. 고정자산에 말하자면 소모죠. 감가상각비, 지금 현대적 개념으로 회계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쉬울 겁니다. 그것에다가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로 투입된 노동의 크기, 이걸 가변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입된 새로운 비용, 어떤 게 있나요? 원재료비하고 노동의 비용이 있죠. 임금입니다. 그 임금 또는 원재료 비용, 이것이 variable cost, V로 다 표시했는데요. 가변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것 이외에 추가되는 가치가 이것이 합해져서 한 재화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럼 여기에 추가되는 이 가치라는 건 뭐냐? 이건 뭐냐? 이러한 생산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기계는 고정자산으로 이미 있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감가상각이 돼 갈 거고요. 여기에 투입되는 노동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어야만 가치가 형성이 될 겁니다. 생산이 될 겁니다.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뻗어버려서 가서 그 다음날은 가서 일 못한다면 가치의 생산은 계속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노동자가 그 다음날도 똑같은 크기의 노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을 자본가는 이들에게 임금이라는 걸 주죠. 노동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노동력을 재생산해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만큼의 가치를 임금으로서 노동자들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변비용과 기계의 상각비용 두 개가 합쳐져서 원천적인 가치를 만드는 건데 실제로 이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나면 이 생산된 가치는 이들이 내일 또다시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받은 임금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내 가족들하고 내 노동력을 생산하려면 이제 가족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루치 필요한 비용이 만일 10,000원이다. 나는 이 10,000원만 있으면 오늘 노동한 생산량의 크기를 내일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가서 10,000원을 받고 10,000원어치만 일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20,000원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생산해낸 가치의 크기는 20,000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만은 어떤 거냐? 노동자가 노동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보다 그 가치보다 초과하는 가치다. 남아도는 가치라는 얘기죠. 영어의 표현이 더 사실적입니다. 남아도는 가치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추가된 가치죠. 초과된 가치. 노동 재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초과된 가치를 생산합니다. 노동자는. 그것을 M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이 M을 잉여 가치라고 부릅니다. surplus value. 그러면 이거를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이 추가된 가치, 초과된 가치를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이거는 당연히 보면은 이 가치를 생산한 노동자가 가져가야죠. 그런데 이걸 누가 가져가냐면 이걸 자본가가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자본가는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죠? 쌓아요.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래서 또 생산수단 하나를 또 만들고 거기다 근로자들 또 고용해서 그래서 또 초과 생산을 하고 이게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라는 겁니다. 자본을 잉여 가치를 노동자 걸 착취해서 요만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이만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이만큼 만들고 자본을 이와 같이 집중시키고 집적시키고 집중시키는 이 행위를 자본가들이 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본원적인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잉여가치의 착취라고 하는 겁니다. 막스는 이와 같이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를 착취의 관계로 본 겁니다. 이것의 귀속은 당연히 노동자의 것이어야 하고 자본가의 것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막스의 착취론이 시작되는 거고 결국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들은 결국 뭘 해야 되냐요? 이 착취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단결해서 혁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야기 속에도 뭐가 들어있나요? 우리의 노동을 왜 너희들이 착취하는데 착취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잉여가치라는 것이고 아주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사실 책에 있는 분량을 다 소개하려면 굉장히 길고 재미없고 힘든 강의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자본이라는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가치라는 이야기와 추상적 노동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니만큼 무척 난해한 부분인데 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설명을 드린 거죠. 이렇게 해서 착취가 일어나는 이 구조가 자본주의의 구조다. 그래서 이 모순을 끊기 위해서 세계의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되고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독재혁명이 완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평등한 인격, 인간의 권리가 회복이 되고 만인이 평등한 사회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기서 아무 문제도 느끼시지 않으시나요? 첫째, 우리는 이 의문에 답해야 된다. 이게 잉여 가치냐? 과연 남아도는 가치냐? 이 자본과 노동을 결합시킨 사람이 자본가고 그들의 아이디어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리스크 부담과 그런 것들은 과연 추가적인 가치를 형성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이제 반하는 논리로 슈페터 같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노베이션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요. 이러한 자본주의의 발달 그리고 이 잉여 가치의 축적은 자본가들의 혁신적인 노력
끊임없는 혁신을 이룬 그 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노동 현장이 사라질 텐데 어떻게 잉여 가치를 노동자 혼자서 만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잉여 가치는 왜 노동자의 것이어야 하느냐. 또 하나 정말로 가치라는 건 그리고 투하된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실제로 이 상품들이 거래되는 건 화폐로 가치가 전환되면서 물론 이제 이 자본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만은 이러한 본연적인 가치가 어떻게 화폐라는 형태로 전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굉장히 또 장황한 이제 설명이 자본이라는 책에서 전개됩니다만은 과연 그 과정에서 화폐라는 걸 통해서 시장에서 이것이 교환될 때 그 가치는 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로 투한 노동량에 의해서 평가될까요? 투한 노동량이 많으면 절대로 그 상품은 무조건 값이 나가는 건가요? 어디까지나 인간 경제 사회에서 가치라는 거는 그 가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다이아몬드 반지가 왜 그렇게 비싸야 하느냐? 마르크스는 그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과정에 개입한 그 노동의 위험성이면 그게 그만큼 비싸기 때문이라고 억지 이야기까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다이아몬드는 왜 비싼가요? 그 다이아몬드를 가짐으로써 남과 차별되는 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허영, 그것을 만족시키는 크기가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이지요. 결국은 그 가치는 인간이 허영이건 무엇이건 쓰임새건 간에 인간이 부여한, 그것에 소비자가 부여한 크기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지 인간이 투한 노동량을 계산을 할 방법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재화를 다 균등한 크기로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노동이 존재한다면 그건 신의 노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걸 추상적 노동이라는 말로 뭉뚱그리면 안 되지요. 그거는 신의 노동이라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돼야 됩니다. 추상적 노동이라는 말은 사실은 노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같죠. 노동이라는 걸 개념화하고 그 개념에 의해서 실물적인 재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 논리의 비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 마르크스론의 가치론을 반박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것으로 충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숙고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 논리체계와 여러분들이 대결하시기 위해서는 과연 인간이 생각하는 가치라는 건 뭘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라는 건 사실 뭘까? 그리고 과연 노동만이 가치를 생산할까? 인간의 노동이 없이도 형성되는 가치는 얼마든지 있죠. 실제로 시장에서 교환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동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가치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착취일까? 공동의 협력 작업의 결과물의 배분일 뿐이지 그것을 착취라고 얘기해야 되는 근거는 뭘까? 또 하나, 슈페터 같은 인간의 창의성, 자본가들의 창의성이나 경영의 능력 없이도 노동은 혼자서 가치를 계속 생산해낼 수 있을까? 과학자들에 의한 창의적인 연구작업이나 발명작업 없이 인간의 가치 추구는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문제들의 답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잉여가치론이라는 것이지요. 만일 그렇게 교환가치라는 것이 투하된 노동량의 크기에 의해서 비례해서 결정되는 거라면 그런다면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임금과 제2하청, 제3하청을 받고 있는 공장 근로자의 임금의 격차는 무엇으로 설명해야 되죠? 노조가 노조를 착취하고 있나요? 그러면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건가요? 하청업자에 속해 있는 근로자가 가져가야 될 잉여가치를 상부구조에 있는 근로자가 자기의 임금으로 착취해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자의 입장에서 상상하고 전개한 그런 논리 구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곧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딘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저는 이따금 제 서재 뒤쪽에 잔뜩 꽂혀 있는 책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과연 앞으로 100년 이상을 정답이라고 대우를 받으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몇 개나 있을까? 이것은 이 글을 쓴 사람들의 상상이고 소설일 뿐인 것은 아닐까?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을 인간은 과연 알아낼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세상을 굳이 나 혼자의 이해, 나 혼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여럿이 사는 삶을 고달프게 하거나 위험하게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아마도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학자로서의 지혜의 단계이고 인격의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잉여가치론 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